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래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때 제 별명은 내내 새놀이였습니다. 세상에서 노는 것이 제일 좋아를 입에 달고 살다 보니 친구들이 어이 새놀, 어이 새놀 이렇게 부르는 게 별명으로 굳어진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별명이 참 좋습니다. 어차피 인생 뭐 있나요? 나 즐겁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 즐겁고 서로서로 즐거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재미있게 살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을 하는 거지만 저는 일도 즐거운 거 아니면 좀 고민을 깊게 하는 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저를 보며 주변에서 철없다고 걱정도 하셨는데 다행히 세월이 좋아서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 버는 직업이 마구 생기더라고요. 덕업 일치라고 한다죠. 무언가에 몰두해서 덕질하는 것이 곧 업이 되어 돈벌이가 되는 것 말입니다. 제가 이거저거 체험하고 그 리뷰를 글로 남기는 것을 즐겨요. 각종 물건이나 장소 협찬을 받아서 체험해보고 글로 남겨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지루함을 싫어하는 저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직업이었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 35이라는 나이에 3살 어린 귀엽고 사랑스러운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래처 신입사원으로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 제품에 대한 애정도가 몹시 높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충 홍보가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 사람은 꼭 한 번씩 수정 요청도 하고 다시 해달라고도 하기도 하고 잘 써달라며 쿠폰 같은 것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서야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맴돌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마음에 넘어가서 비혼주의자였던 저는 1년 반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과정이 내도록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이었습니다. 놀기 좋아하고 내일을 준비하기보다는 오늘에 충실하자는 모토로 살아왔던 저와 집에서 조금만 도움 안 받고 혼자 고분분투 작은 중소기업에서 아둥바둥 살았던 남편은 정말 가진 것 없이 소박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 집에서는 제가 원하면 한 5, 6천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건 저도 남편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만약 지원을 받는다면 동등하게, 그렇지 않다면 성인인 만큼 우리 삶은 우리가 꾸려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와 남편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상견례 날을 잡기 전에 인사를 갔을 때부터 기분이 좀 쎄하기는 했습니다. 제 칸에는 나름 그래도 정장 입고 깔끔한 가죽 가방 하나 메고 인사를 갔는데 딱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시누이가 이러더라고요. 어머, 요즘에 검소한 며느리 코스프레가 그렇게 유행이라더니 새언니도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엄마도 저도 명품 좋아해요. 굳이 그렇게 검소 며느리 코스프레 하느라 브랜드 없는 가방 들고 오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게 뭐예요? 그런 거 아닌데요? 저 제대로 된 가방이 이거 하나라서요. 아, 제가 워낙 가벼운 걸 좋아해서 평소에는 그냥 에코백 들고 다니거든요. 그나마 이것도 대학 졸업할 때 엄마가 가죽 가방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억지로 사주신 거예요. 오늘까지 딱 3번 들었네요. 아하하. 뭐야, 언니, 굳이 안 그래도 된다니까요. 나 그냥 예단으로 비싼 거 요구 안 할 거예요. 내 나이에 맞게 적당한 거 한 돈 1,000짜리 해주면 돼요.
언니가 그렇게 말 안 해도 다른 집처럼 3, 4천짜리 요구 안 한다니까요. 아, 오빠가 말 안 했어요? 저희 예단 예물 다 생략인 거. 제가 마지막 말은 좀 정색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이가 셀쭉한 표정을 하더니 그날 내도록 저한테 대면대면 굴더라고요. 저야 뭐 그러거나 말거나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넘어갔죠. 그리고는 또 싹 잊었습니다. 그만큼 말했으면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글쎄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번에는 시어머니까지 합세를 하시는 거 있죠.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나이 많은 여자랑 결혼하는 게 저는 사실 영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 애는 좀 더 벌고 준비도 착실히 하고 그럴 시간이 있는데 며느라이 때문에 서둘러 가는 거니까 결혼 비용 중 대부분은 준비 대신 사돈 쪽에서 하시는 게 이치상도 맞고 흐름상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 말에 저도 저희 부모님도 할아버지 남편까지도 표정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무리 좋게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해도 귀가 막힌 건지 아니면 안 듣겠다고 작정한 건지 말 그대로 소 귀에 경 읽히더라고요. 애들이 뭐랍니까? 요즘 애들이 철이 없고 어려운 거 없이 자라서 반반 결혼을 한다느니 다 생략한다느니 뭣도 모르고 까부는 거죠. 그렇게 철없이 굴 때 딱 잡아주는 게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몫이 아니겠습니까? 결혼이라는 건 일륜지 대사고 집안끼리 격을 맞추는 건데 조금 더 기우는 쪽에서 금전적 부담을 좀 더 지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운다고 하셨나요? 아휴, 저는 이런 얘기 들으려고 우리 애를 키운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기운다는 표현은 제가 조금 심했나요? 어쨌건 나이가 되었건 학교가 되었건 차이가 있고 균형을 맞춰 진정한 반반이 되려면 그 차이는 돈으로 메꾸는 게 맞죠.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엄마, 진짜 왜 이래요? 저기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 엄마 제가 잘 설득하고 말씀드릴게요.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저희 친가 외가 통틀어 둘밖에 없는 아들 중 하나라 고모 이모가 이상한 얘기를 저희 엄마에게 많이 하신 모양이에요. 오늘 이후 절대 이런 걸로 마음 상하지 않으시게 하겠습니다. 엄마, 아무 말씀 마세요. 네? 저 평생 장가 안 가고 혼자 사는 거 보고 싶지 않으시면 지금부터 예단 예물 비용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거의 면박을 주던 남편이 어머니를 조용히 시킨 다음에야 시어머니의 비용 얘기, 예단 얘기는 멈췄습니다. 대신 침묵과 단답형 대답이 어색하고 숨막히게 오가는 미칠 것 같은 시간이 흘렀죠. 결국 상견례 날 저와 제 부모님은 소화제를 영겁후 먹었고 남편은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바로 저희 집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섰고 대제를 했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 볼 낯이 없어서 한동안 마음을 못 잡겠더라고요. 다행히 그날 이후 남편이 얼마나 단도리를 했는지 비용에 대한 얘기나 예물 예단 얘기는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았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시어머니가 문자나 전화로 저를 뒤집는 일은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비싼 진주 목걸이를 살 수 있는 쇼핑몰 링크를 보내주신다거나 남편한테 말하지 말고 백화점으로 몇 시까지 오라는 통보였죠.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쇼핑몰 링크와 문자 캡처를 남편에게 보내고 백화점도 남편과 함께 나갔습니다. 자기 엄마한테 난리 치거나 어르고 달래는 건 남편 몫이었고 어머니의 셀쭉한 눈초리는 무시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사실 시댁 식구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만 빼면 다 무난한 편이었습니다.
아니, 무난함을 넘어 좋은 사람들이었죠. 특히 남편의 형인 씨 아주버님은 오히려 남편보다 훨씬 더 저랑 꿍짝이 잘 맞아서 결혼 전에도 가끔 형님까지 넷이 만나면 서로 커플이 바뀌었다는 농담을 할 정도였습니다. 양쪽 집 7명의 자식을 통틀어 저희 시댁에만 아들 둘이 있고 나머지는 다 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며느리라고는 저와 형님뿐이어서 사실 형님을 만나기 전에는 좀 걱정을 했습니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저한테 겁 아닌 겁을 줬거든요. 야, 결혼해보니까 시누이보다 더 힘든 게 형님이야. 아니, 그깟 시집살이 뭐라고 며느리들끼리 뭉쳐서 대항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서로 경쟁하고 견제를 하고 아주 난리다 난리. 나도 얼마 전에 우리 형님 때문에 이혼 얘기 겪었잖아. 아니 글쎄, 나 얼마 전에 분양받아서 이사했잖아. 처음에 결혼할 때 우리 시댁에서 나 어떤 집 해줬는지 너희 알지? 1년 전에 첫째 결혼할 땐 30평대 아파트 해주고 1년 뒤에 우리 결혼할 땐 돈 없다고 30년 된 빌라 사줬잖냐.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터니 이번에 빌라 재개발 승인 나서 우리 그거 팔고 50평대 아파트 분양받아서 이사하니까 아주 난리 온 집안을 다 뒤집더라고. 아니 결혼하고 10년이나 지나서 각자 재산 불린 걸로 뭘 그럴 일이 있다고. 그게 웃긴다는 거야. 형제간의 차별에서 애초에 그런 집을 우리 사주고 자기네는 먹고 떨어져라 식으로 아파트 꼴랑 30평대 해줬다고 하는데 기도 안 막히더라. 그런데 이런 집 너무 많아. 오죽하면 미운 건 시누이, 징글 맞은 건 형님이라잖아. 그런 소리를 들으니 저 역시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몇 번 형님을 만나면서 그런 걱정이 싹 사라지고 오히려 형님이랑 빨리 가족이 되고 싶다는 마음마저 들 정도로 저희 형님은 여러모로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1년에 10번이 넘는 제사를 그 사이를 하면서도 다 치러내고 5살, 6살 연년생 자매도 영재반에 들어갈 정도로 공부를 잘 하더라고요. 게다가 아이들이 어찌나 예의 바르고 예쁜지 피 안 섞인 조카인데도 물고 빨고 하고 싶을 정도로 사랑스러웠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된 부부가 다 그렇듯 시 아주버님과는 조금 대면해 보였지만 살림 똑 부러지고 어른 공경 입댈 것 없고 회사에서도 팀장으로 승승장구하는 롤모델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 제 요청으로 몇 번 따로 밖에서 만난 적도 있습니다. 형님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거든요. 저는요, 언니 있는 게 평생 소원이었는데 형님이 저보다 한 살이라도 많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희랑 제가 연상이 연하 커플이라 형님도 연하면 참 족보 꼬이겠다 싶었거든요. 저 아직은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결혼하면 바로 그날부터 형님이라고 부를게요. 쭉 언니라고 불러도 돼. 호칭이 뭐 중요한가? 그런데 동서는 아니 자기는 왜 결혼을 하려고 해? 지금 하는 일 충분히 즐겁고 재밌어 하는 것 같고 들어보니 친정에서 결혼 닭달도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저요? 그냥 저 사람이 좋아서요. 뭐 좋다고 다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집 살면서 앞으로 미래 같이 걷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결혼하는 거죠 뭐. 형님은 왜 하셨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난 어렸지 뭐. 그냥 사귀면 결혼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거든. 결혼이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랑 사는 것 그 이상이더라고. 그 사람의 자란 환경, 자라면서 받은 상처의 흔적, 그리고 그로 인해 얽힌 그 사람 가족과의 온갖 히스토리까지 내가 감정 쓰레기통처럼 받아주고 겪어내고 이해해줘야 하는 거. 그게 결혼이더라. 에이, 언니, 결혼 앞둔 사람 앞에서 너무 부정적이신 거 아니에요? 저 겁주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건 아니야. 다만 이혼녀보다는 파혼녀가 나으니까 진짜 마지막이 마지막까지 잘 생각하라고. 인생 선배가 주는 얘기. 사실 그때는 형님이
왜 맥주 한 컵을 앞에 두고 그런 얘기를 처연하게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결혼 후 2달 뒤에 알게 되었죠. 사실 그 2달 동안 저는 형님에게 몹시 서운해 있었어요. 아니, 결혼식 당일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결혼식 사진을 보니까 가족 사진에 형님이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래서 사진 보자마자 형님한테 전화를 해서 여쭤봤더니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화장실에 가느라 사진에 못 찍었다 하시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화장실이 급해도 그렇지 사진도 못 찍을 정도인가 싶어 서운함이 깊었는데 그 이유를 2달 뒤에 알게 된 겁니다. 형님이 아이들의 양육권까지 싹 가지고 가는 조건으로 이혼을 선언했더라고요. 부부 사이의 일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아주버님은 순순히 재산 분할해주고 이혼을 하셨고요. 형님으로서는 이혼을 결심한 마당에 제 결혼 사진에 흔적을 남기는 게 미안하셨던 거죠. 두 분의 이혼 소식을 듣고 저는 놀라서 형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둘이 얘기한 지는 1년도 넘었어. 동서 결혼 얘기 나오면서 좀 미뤘던 것 뿐이야. 아니다. 이젠 동서도 아니고 형님도 아니지 뭐. 그냥 아는 언니 동생이지. 그래서 말인데 아는 언니가 동생한테 마지막 충고 하나 할게. 다 필요 없고 시어머니랑 시누이 이 2사람만 조심해. 시아버지는 병풍이야. 하지만 그 2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경계 늦추지 마. 알았지? 형님은 그렇게 신신당부를 끝으로 저희 집에서 완전히 연을 끊어버리셨어요. 아이들도 할머니와 고모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한다며 시아주버님만 따로 밖에서 아이들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희한했던 건 분명 시어머니와 시누이 성격에 형님이 그런 식으로 이혼을 하고 나갔으면 입만 열면 형님 욕을 귀가 따갑게 해야 정상인데 입을 꼭 다물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남편을 통해 들으니 시아주버님도 이혼을 기점으로 자기 어머니 여동생과 거의 연을 끊다시피 싸우고 들여다보지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2분이 이혼한 이유가 그러면 시어머니랑 아가씨 때문인 거야? 모르겠어. 형도 나한테 말을 안 해줘. 나도 궁금하기도 하고 형한테 뭐라고 알아야 위로를 하니까 몇 번 술 먹으면서 물어봤는데 형이 계속 자기가 나쁜 놈이고 바보 천지 등신이라고 자책만 하고 애들 보고 싶다고 사진 보면서 울기만 하더라. 보면 형수랑 애들은 따로 집 얻어서 형수 친정 근처에서 사는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은 형수가 형한테 반찬도 해주고 그러긴 하나 봐. 2사람 문제로 헤어진 것 같지는 않는데 모르겠어. 남편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 역시 어렴풋하게 형님이 마지막으로 해줬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조심하라는 게 어쩌면 그 둘의 이혼 사유였을 수도 있겠다 짐작만 할 뿐이었어요.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저 역시 형님의 말을 되새기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연관된 일이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조심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뒤통수 맞지 않으려면 늘 긴장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는 생각보다 일찍 왔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4달째 되었을 때의 일이에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동갑내기인데 저희 엄마가 쌍둥이거든요. 이모 부부도 동갑내기라서 4분이 완전 친한 친구처럼 지내십니다. 게다가 생신도 같은 달에 다 모여 있어요. 그나마 저희 아빠 생신이 이모부 생신보다 3일 빨라서 그나마 3일 형님이라고 농담하실 정도예요. 제가 결혼한 그 해가 그 4분의 칠순이었고 결혼 후 4개월이 지났을 그때 4분이 칠순 기념으로 가족 여행을 가자고 하셨거든요. 남편과는 이미 결혼 전부터 얘기가 되어 있던 스케줄입니다. 저희 부모님, 이모 부부와 저와 남편, 이모네 사촌 부부까지 10명이 넘게 움직이는 대가족 여행이었고 필리핀으로 가는 해외여행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논의도 아닌 통고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할아버지 제사까지만 지냈는데 집에 자꾸 우환이 들고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걸 보니 조상을 소홀히 모셔서 그런 것 같다. 새 식구도 들어왔으니 조상님들께 제대로 인사도 할 겸 올해부터 중도 할아버지 제사까지 지내기로 했어. 일단 2주 뒤에 제사가 있는데 이번에는 네가 좀 준비하거라. 며느리도 들어왔겠다. 내가 언제까지 제사를 진도 지휘하겠니? 전날 와서 나랑 같이 장 보고 음식하면 내가 앞으로 지낼 제사 목록이랑 차려야 할 것들 상세히 알려주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일단 다음 주에는 친정 부모님 칠순, 너는 시집을 왔으면 당연히 시댁일이 먼저지. 어디서 결혼하자마자 시어미 하라는 일을 일일이 친정 핑계대면서 토를 다니? 결혼 전에는 남의 집 딸이니 오냐오냐 했다만 이제는 내 새끼니까 가르칠 건 가르쳐야겠다. 조상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는 집에 복이 오겠니? 어디서 부정타게 안 해요 못해요 말부터 먼저 나와? 어머님, 안 해요 못해요라는 말 한 적 없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과 해외 가는 일정은 저희 결혼 전부터 잡혀있던 거예요. 어머님도 상견례 때 들으셨잖아요. 정제사 지내셔야겠으면 이번까지만 어머님이랑 아가씨랑 준비해서 지내시면 되겠네요. 어머 얘 말하는 꼬라지 좀 봐. 나 은퇴한다니까. 그리고 네 시누이는 시집 가면 시집 사람인데 왜 제사에 참여를 하니? 너 진짜로 제사 안 지낼 거야? 네. 아직 아가씨 시집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자식이고 아직은 이 집 사람이죠. 그리고 어머니 정확하게 말하면 저 아직 혼인신고 전이에요. 즉 법적으로는 저보다 아가씨가 더 이 집 사람에 가깝다고요. 저는 따지고 보면 아직 남이잖아요. 제가 지내는 제사 조상님들이 보실 때는 듣보잡 다른 집 여자가 와서 지내는 거 아니겠어요? 피 한 방울이라도 섞인 아가씨가 지내는 게 맞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야만도 아무 말도 않고 씩씩거리며 숨만 내쉬고 옆에서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었던 시누이가 버럭버럭 화를 내는 게 들리더라고요. 거봐 엄마, 구분구분 안 할 거라고 했잖아. 이게 뭐야 대체. 아이씨 짜증나. 차라리 살살 꼬셔서 면세점에서 뭐라도 사오라고 하는 게 낫다고 내가 그랬어 안 그랬어? 하여간 큰 올케도 그렇게 드자비하다가 많이 먹더니 작은 올케도 딱 그 꼴나게 생겼어. 아 짜증나. 시누이가 패악질을 부리는 소리에 시어머니는 말을 호둥지둥 마무리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쐐기를 받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문자 한 통을 넣었죠. 어머님, 저는 비어있는 형님 자리 채울 생각이 없어요. 형님은 제사 꼬박꼬박 잘 챙기는 분이었지만 저는 제 일이 더 중요하고 둘째 아들이라 제사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었기에 결혼 결심을 한 것도 있습니다. 도울 수 있는 건 돕겠지만 전적으로 맡으라고 하시면 그냥 며느리 자리 저도 사표 낼게요. 이 문자는 제가 남편에게도 똑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사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좀 건방지게 군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이혼하고 나가신 형님 충고도 생각나고 전부터 강하게 한번 쐐기를 받지 않으면 계속 괴로울 것 같아서 조금 세게 나간 것도 없잖아 있었어요. 남편도 나중에 전해 듣고 잘했다고 해주었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정말 놀랍게도 제사 얘기는 쑥 들어갔고 한동안 시어머니 전화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게 3달을 넘지는 못했지만요. 달단은 김장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결혼 전에 저한테 귀뜸을 한번 해준 게 있어요. 우리 엄마가 사실 요리 솜씨가 그닥 좋지는 않아. 뭐랄까 아무리 해도 요리 센스가 발전하는 분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돌아가신 할머니한테 진짜 엄청 구박받으셨거든. 그나마 맨날 혼나고 구박받으면서 국찌개 반찬 이런 건 솜씨가 좀 느셨는데 김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그래서 할머니 살아생전에는 할머니가 김장을 진두지휘하셨는데 돌아가시고는 내도록 사먹고 집 김치처럼 담궈서 파시는 분 하나 알아두고 그래서 아마 다른 집처럼 김장한다고 모이고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런 말을 들어서 저는 아예 김장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저희 먹을 김치까지 사주실 리가 없으니 저도 친정에서 갖다 먹거나 그냥 입맛에 맞는 김치를 사서 먹을 생각은 하고 있었죠. 사실 저도 남편도 각자의 회사 구내식당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삼시세끼를 다 구내식당서 먹고 주말에는 외식을 하거나 배달 아니면 친정에서 가져온 것들을 데워 먹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김치가 별로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주말에 김장 일정이 있으니 1박 2일 동안 꼬박 와서 김장을 하라고 통보를 하시는 거 있죠. 그것도 제가 회사에 있어서 정신없는 와중에 전화해서 와다다 쏟아내셨어요. 어머니, 저 이번 주말도 회사에 나와야 해요.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너무 큰 거라 저희 팀원 다 나와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팀장이 제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웬 김장이요? 어머니 김치 사드신다면서요. 아니 너는 왜 애가 단 한 번도 네 하고 고분고분 수긋하게 말을 듣는 경우가 없니? 지금까진 사 먹었어도 올해부터 하겠다면 어머님이 우리 집 전통을 만들고 싶어 하시나 보다 하고 순종하면 되지. 그리고 지금 시어미가 가족들 먹일 김장한다고 1년 먹거리 하니까 오라고 하는데 뭐? 회사에 일이 있어? 너 지금 그걸 핑계라고 대는 거니? 이게 진짜 내가 고분고분 받아주니까 시어미가 천치바보로 보여?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원래 김장도 안 하신다고 들어서 저는 김장에 대한 건 전혀 생각을 안 했고 무엇보다 정말 이번 주 회사 일이 중요해요. 이번까지만 김치를 사서 야, 지금 사고 안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시어미 말에 똥 취급하는 게 문제잖아. 너 귓구녕이 막혔어? 응? 지금 나랑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거야? 그렇게 갑자기 급발진을 한 시어머니는 제게 한 사발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업무상 늘 통화 녹음 기능을 켜둔 덕에 그 모든 욕짓거리가 녹음이 되었죠. 저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그 녹음 파일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남편에게 당장 전화가 왔어요. 자기야, 이거는 내가 진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우리 형도 이러다가 형수한테 까인 것 같아서 내가 진짜 너무 불안한데 이번 일로 나보고 엄마랑 연 끊으라고 해도 내가 할 말이 없네.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게. 진짜 당신이 이런 얘기를 들을 사람이 아닌데 너무 미안해. 아니야. 진작을 안 한 바는 아니니까. 그리고 당신한테 보낸 건 일단 전체 내용을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보낸 거고 이번에는 그냥 내가 내 방식대로 한번 해결해 볼게. 솔직히 저도 왜 화가 안 나겠어요. 성질 같아서는 녹음파에 사방에 뿌려 확 망신 주고 다 뒤집어 엎고 싶었죠. 하지만 그러려면 저는 정말 남편과 헤어지거나 남편의 부모님과 절연하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당장은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바른 해결 방법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제가 훨씬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가장 쉽고 빠르게 모든 문제를 봉합하는 돈을 쓰는 게 지혜로울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김장에 참여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가족들이 모두 모여있는 대화방에서 어머니께 딱 100만 원을 송금한 영수증을 청부했어요. 어머님이 김장을 한다고 오라셨는데 부득불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겹쳐 못 가서 죄송하다는 아주 야들야들한 사과문도 함께요. 그러자 시누이와 시아버지가 각각 댓글들을 다는데 그게 얼마나 웃겼는데요. 시누이는 갑자기 웬 김장? 저거면 김치 사고도 반은 남겠는데 엄마 나 용돈 줘.
라고 댓글을 달고 시아버지는 황당하다는 얼굴 표정의 이모티콘 하나 남기셨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남편은 우리 마누라 짱이라는 한마디와 함께 하트를 가득 남기고요. 결국 시어머니도 모든 식구들이 다 한마디씩 한 후에 거의 2시간 이상 지나서 딱 한마디 그래 라고 남기셨더라고요. 엄청 빈정이 상하신 게 분명했지만 모두 앞에서 사실을 알리고 싶지는 않으셨던 거죠. 만약 시어머니의 목적이 정말로 모두가 함께 모여 전통을 누리며 하는 김장이라는 그 행사 자체였다면 저한테 그 돈을 돌려주면서 김장하는 날 무슨 일이 있어도 오라 하셨겠죠. 하지만 애시당초 목적이 저를 들들 볶기 위한 것이었으니 자존심은 좀 상했지만 돈도 100만 원 생겼겠다. 더 들써봐야 어머님이 폭발한 거 들키기나 하겠다 싶으니 입 다물고 조용히 계시더라고요. 결정적으로 2주 뒤 어머님은 당연히 김장은 안 하셨고 김치도 식구들이 거의 안 먹는다며 평소 주문하던 양보다 훨씬 적게 주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친정에서 김치 받아오는 길에 남편이 민망해하면서 전해준 얘기였어요. 사실 김치 얘기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이어진 충격 발표였지만요. 글쎄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속도 위반이라 뱃속에 아이가 있어서 다 생략하고 바로 2달 뒤에 식을 올린다는 거 있죠. 사실 시누이 성질의 남자를 만난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그 성질 머리로 엄마가 된다는 것이 더 신기했습니다. 평소에도 선 하나 까딱하지 않던 시누이는 임신을 하고 결혼을 앞둔 다음부터 더 공주 짓을 하느라 시어머니가 아주 골수가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중간 시누이 결혼 준비에 저를 참여시키려고 전화도 하시고 불쑥불쑥 과한 걸 요구하기도 하셨지만 그때마다 또 저는 모르쇠로 눈치 없는 사람이냐 넘기곤 했습니다. 특히 오빠가 시누이 결혼하는데 가전을 싹 넣어주라는 데는 정말 2손 2발 다 들게 기야멀했죠. 아니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감탄하겠니? 우애 좋은 남매라고. 이제 나랑 네 아버지랑 다를 게 뭐 있겠어. 형제자매 우애 있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모습 보는 게 부모로서는 가장 큰 기쁨인데. 동생이 임신해서 시집 가는데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세트로 좀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오빠가 통 커 보이고 좋니? 너희가 그 정도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돈이야 뭐 끌어모으면 나오기야 하겠죠. 그리고 카드 할부로 사도 사려면 사고요.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해줄 여력도 마음도 없고요. 결정적으로 아가씨가 저희 결혼할 때 하다못해 신발 주머니라도 하나 해줬으면 뭐라도 손윗 사람으로서 기꺼이 해줬을 텐데 저희 진짜 아무것도 안 받았거든요. 그래도 오빠 체면이 있어서 그이가 신혼여행 가서 쓰라고 $1,000 따로 전해준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은 저희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아니 그건 그냥 용돈으로 주는 거고 그래도 결혼하는데 떡하니 신혼집에 오빠 부부가 해준 물건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아니 너희는 왜 어른이 다 앞을 내다보고 좋게 좋게 충고를 하는데 그걸 들을 생각을 안 하니? 어머니, 저희 집 경제권은 저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이한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도 미래를 위해 아끼고 모아야죠. 아이도 가져야 하고 그 아이 키우려면 지금 둘이 버는 걸로도 빠듯해요. 요즘 애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돈 드는지 어머니 잘 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니 시어머니도 더 이상은 별말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후에도 남편에게 계속 뭐라고 했는지 남편이 아주 기가 쏙 빨린 표정으로 한동안 침울해 있었습니다. 여튼 시누이는 임신한 상태에서도 호텔 결혼식에 꽃값만 1,000만 원이 훌쩍 넘고 1인당 10만 원짜리 식사에 드레스도 본식에 애프터까지 3번이나 갈아입은 호화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 허영을 다 채워주느라 휜 허리를 펴기도 전에 시부모님은 시누이의 출산과 호화 조리원 비용까지 드느라
아주 기둥뿌리를 탈탈 뽑으셨지요. 아니 저는 산후조리원이 그렇게 비싼 줄 처음 알았잖아요. 보름 있는데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시누이가 고집을 피운 곳은 그 금액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내심 나중에 제가 아이를 낳으면 똑같이 해달랄까봐 그랬는지 이런 건 친정에서 하는 거라고 아주 생색을 내며 산후조리원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베네저고리 하나까지도 명품으로 입히려고 드는 시누이를 보며 저희에게 은근히 너희는 그냥 늦게 낳아도 된다. 안 낳아도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손주가 둘이나 되면 드는 비용도 2배일 테니 겁이 나신 거겠죠. 그런데 참 저도 시어머니랑은 상극인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임신 늦게 해도 된다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아이가 생겼으니 말이에요. 그것도 시누이랑 똑같은 딸이었습니다. 시누이 딸은 입덧도 엄청 심하게 시키고 등에 센서가 있는 아이라 손도 많이 타서 시누이 손목은 물론 시어머니 손목까지 너덜너덜하게 할 정도로 까다롭게 안겨만 있는 아이였어요. 결국 일하는 분과 아이 같이 봐주는 분, 2분이나 쓰고 그 돈 일부도 시어머니가 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내내 저 들으라는 듯 이런 건 다 친정에서 지원하는 거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제 친정에서는 2배 이상이 든다고 해도 해주시긴 할 거거든요. 한마디로 저랑 친정은 굳이 비교하고 경쟁할 마음도 없는데 어머님 혼자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러시는 게 웃기더라고요. 다행히 제 아이는 순하고 무던한 아이인지 입덧도 없고 배 뭉침도 없고 10달을 아무 사고 없이 뱃속에 잘 버텨주었습니다. 게다가 초산인데도 딱 3시간 진통하고 쑥 나와서 나오면서도 제가 순간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세요? 뭐야, 낳은 거야? 나 진짜 애 낳은 거야. 아니, 뭐가 이렇게 간단해? 고생하면서 낳는 엄마들에게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힘 한번 쑥 줬는데 뭐가 푹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며 응애하는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오죽하면 의사 선생님도 막 웃으시면서 저한테 한 100번쯤 아이 낳은 포스라고 하셨다니까요. 진통도 오래 안 하고 자연분만을 해서인지 저는 회복도 빨랐습니다. 게다가 성격이 여기저기 다니고 활발한 편이라 산후조리원 보름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남편이 고급스러운 곳에는 못 있어도 어지간한 곳은 자기가 해줄 수 있다고 설득했지만 거절하고 병원에서 태어난 후 바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사실 저희 엄마가 전직 소아과 간호사여서 저는 그 누구보다 엄마가 더 프로페셔널하고 의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시어머니가 저한테 아주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아니, 산후조리원 그거 기껏해야 돈 쳐나는 거. 그 돈 아끼려고 집으로 오라고 하시디? 아이고, 우리 손녀 불쌍해서 어쩌나. 산후조리원에서 온갖 기어 다 받고 나와도 모자랄 판에. 아주 태어나자마자 집구석이네. 어머님, 저희 엄마가 산후조리원 선생님 10명보다 더 경험이 많으세요. 집이 더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음식도 맛있고요.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 그렇게 손녀가 고급스러운 조리원생을 못하는 게 안타까우시면 어머님의 출산 선물로 한 일주일만 해주세요. 뭐? 내가 왜? 그런 건 친정에서 하는 거야. 계속 제가 친정에서 조리하는 걸 비꼬시던 시어머니는 말 한마디 더 했다가는 자기가 돈 내서 시중 들어야 할 것 같으니 얼른 말을 바꾸고 입을 다무시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시끄러운 시어머니 소리 안 듣고 너무나 행복하고 편안하게 정말 손 하나 까딱 않고 친정에서 몸조리를 아주 잘했습니다. 맛있는 친정 엄마 밥에 신랑은 저 산후조리하는 한 달 동안 글쎄 7kg가 쪘다니까요. 한 달 뒤 저희 부부의 본격적인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출산을 하면서 프리랜서 블로거로 전향을 해서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육아휴직을 쓰기로 했어요.
아이가 어릴 때 부모와의 유대 관계를 끈끈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저희 부부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셋만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문제는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갔을 때 생겼습니다. 1년 조금 안 되는 텀으로 손녀가 둘이 생긴 시어머니에게 신의 이후의 아이와 저희 아이는 아주 명백한 차별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 아이를 너무 맹목적으로 미워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란 게 아직 돌도 안 된 아이, 뭐가 그렇게 밉다고 세모 눈을 하고 보면서 이러시는 거 있죠. 아이고 저거 치엄마 닮아서 아주 말도 더럽게 안 듣게 생겼네. 그래, 너도 부모 속 좀 썩여봐라. 부모 말이라고는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거, 딱 치엄이만큼만 해봐 아주. 사실 처음에 그 말을 듣고는 너무 기가 막혀서 그만 제가 응대할 순간도 놓쳤습니다. 사람이 너무 황당하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잖아요. 나중에 남편이 다가와 표정이 왜 그러냐고 했을 때 비로소 정신이 들어서 어머님께 따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아직 돌도 안 된 아기한테 예쁘다 사랑스럽다 말만 해도 모자란데 얘는 어머니 손녀 아니에요? 어머니 아들이 낳은 딸이에요. 아니 어쩜 손녀한테 그런 막말을 하세요? 너는 내가 하는 말이면 다 막말이니? 아니 봐라. 내 아들 닮은 구석은 하나도 없이 너만 빼다 박았는데 내가 정이 가니? 솔직히 난 유전자 검사 그거 해봐야 한다고 본다. 제가 내 손녀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니? 그 말에 어이가 없었던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저를 달래고 제가 보지 않는 곳에서 어머니께 차분히 말하던 남편도 이번에는 버럭하더라고요. 자기 엄마에게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보지 말자고 일가를 날리고 바로 저와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거든요. 시아버님께서 대신 사과한다는 전화도 오고 아버님이 나중에 집으로 찾아도 오셨지만 시어머니는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침묵의 시간이 흘렀죠. 가족이라는 건 그게 참 곤욕스럽더라고요. 정말 보기 싫은데 마음이 가라앉기도 전에 한 번씩 다 같이 얼굴을 봐야 하는 행사가 찾아오는 것 말입니다. 저 역시 사과도 못 받고 여전히 씩씩거리고 있는데 다 같이 모여야 하는 시아버지 생신이 오고 말았습니다. 사실 서로 연락을 잘 하지 않았던 동안에도 저는 은근히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남자들은 브랜드나 제품을 잘 모르잖아요. 남편이 한 번씩 저 두고 혼자 시댁에 갔다 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래도 애 갖다 주라고 어머니랑 시누이가 챙겨놨다며 들고 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참 차라리 안 받으면 신경도 안 거슬릴 텐데 받아서 더 열받는 것들이었어요. 저도 아이 키우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출처를 모르겠어요. 기저귀 한 박스 사면 사은품으로 주는 싸구려 쭉저기, 분유 사면 끼워주는 비닐 가방, 증정이라고 떡하니 찍힌 소재 불분명한 우유병. 남편은 그런 걸 잘 모르니 그래도 갖고 올 때마다 마치 꼭 물어온 강아지처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엄마랑 동생이랑 말이랑 행동은 친절하게 못해도 마음은 안 그런가 봐. 이렇게 꼭 챙겨놨다가 갖다 주라고 하더라. 저기 당신 아직 마음 덜 풀리고 좀 그렇겠지만 한 번씩 고맙다고 인사도 해주고 그래. 뭐 내가 이런 말할 염치는 없지만. 그래 알았어. 이거 가방은 딱 기저귀 가방 하면 좋겠다. 그치? 사실 몇 번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싶어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유통기한이 지난 병 이유식, 계열수도 맞지 않는 기저귀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는 걸 보니 한마디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이 가져왔던 것들을 제가 일부러 버리지 않고 모아뒀거든요. 그걸 다 꺼내놓고 남편을 앉혀서 차근차근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사실 내가 지금까지 말을 안 한 게 있는데 당신이 여태 가져온 거 거의 다 버려야 하는 쓰레기야. 자, 이거 봐.
사은품 찍혀 있지? 이건 하물며 개월수도 안 맞고 이건 유통기한도 지났어. 이런 거 주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나 솔직히 고맙다는 인사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당신도 그냥 안 받아왔으면 좋겠어. 제 말을 듣는 남편의 표정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이 돼 있었습니다. 이 남자한테 이렇게까지 싸늘하고 무서운 표정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차가운 얼굴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제가 앞에 쌓아둔 물건을 싹 들고 나가서 버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아이를 한참 꼭 끌어안고 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서 저도 차마 말을 걸지 못했고요. 그렇게 한바탕 저희 부부 마음속에 파란이 일고 며칠 뒤 저희는 마음속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하루뿐이고 아버님 생신이니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자 100번 다짐하면서 말이죠. 시아주버님도 오셨고 간만에 조카들도 왔더라고요. 할아버지 생신이라고 곱게 원피스 차려입고 왔는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 있죠. 아이들도 저를 좋아했는지 제가 가자마자 와락 달려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또 시어머니가 비아냥거리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주 끼리끼리 논다. 끼리끼리 놀아. 누가 보면 이 집에서 아주 더럽게 구박해서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친 걸로 보겠어. 하여간 요나는 좀 아이들이 간만에 본 작은 엄마 반가워하면 자가라복다 해주면 되지. 당신도 좀 가만히 있어. 코말 좀 가려서 하고. 아니 왜 당신은 자꾸 나만 가지고 그래요? 내가 뭐 못할 말 했어요? 내 입 가지고 내 의견 말도 못하면 그게 입이에요? 그냥 주둥이지. 엄마, 아빠 생신이야. 그냥 아빠 하자는 대로 넘어가죠. 언니, 간만이네요. 아우, 그런데 애가 너무 작다. 뭘 좀 잘 안 먹이나 봐요. 나이 차이 없이 겨울수 차이만 있는데 우리 애랑 있으면 한두 살 차이 나는 줄 알겠어요. 달달상은 평균이에요. 앞으로 뭐 시간 긴데 자기가 잘하고 싶을 때 훅 잘하겠죠. 세상에, 언니는 느긋해서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 알아요? 요즘에는 그런 걸 방임? 방치라고 하더라고요. 언니도 쿨한 척이랑 방치랑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잘 구분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정말 제 영혼 끝에 한 조각 붙어있는 인내심까지 끌어모아 대답을 하고 저는 아이를 음식상에 앉혔습니다. 싫어도 상차림을 돕는 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엌을 비우고 쓱 나가시고 저는 재료만 가득한 부엌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한 3시간을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음식 준비를 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시내에는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배고픈데 아직이냐고 비아냥거리기만 하더라고요. 오히려 시아주버님과 남편이 한 번씩 와서 전 부치는 것도 도와주고 들통 옮기는 것도 도와주면서 일손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손에 물 마를 일 없이 정신없이 일하고 딱 음식을 내려던 찰나였어요. 정말 자지러지게 저희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순간 뜨거운 거라도 되었나 싶어서 혼비백산 뛰어갔는데 상 앞에서 얌전히 촉감 놀이책을 뒤적이던 아이가 벌러덩 누워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와중에 시누이는 간신히 재운 자기 아이 깬다며 짜증을 버럭버럭 내고 시어머니는 우는 아이 달랠 생각도 않고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차시더라고요. 아이고 기집애 우는 소리 봐라. 아주 키가 드세도 이렇게 드실 수가 없네. 어머니, 애랑 계속 같이 있으셨죠? 애 왜 이래요? 난들 아니? 시승질에 지가 볼라독 누워서 울어 제끼는 걸 내가 어떻게 아니? 저는 얼른 아이를 안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다치지는 않았나 싶어 구석구석 아이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이의 머리나 다른 곳은 멀쩡했는데 정말
의외의 곳에서 의외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이 허벅지 안쪽에 아주 빨갛게 선명한 손톱 자국이 있는 거예요. 눈을 씻고 다시 봐도 반달 모양 선명한 손톱 자국이었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에 잠시 베란다에서 자기 형이랑 대화를 하던 남편도 뛰어들어오고 자기 아이 깬다고 신경질 내던 시누이 빼고는 모두 아이 주변으로 몰린 상황이었죠. 그리고 모두들 아이 허벅지에 있는 자국을 보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자국이야? 아이가 무슨 자국이야? 이거 혹시 손톱 자국이야? 자국은 무슨? 지가 긁다가 상처 낸 거겠지. 아이 아닌데 이건 긁은 자국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아이가 치마를 입고 안쪽에 레이스 달린 짧은 호박 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입을 때만 해도 그런 조각이 없었는데 호박 바지 아래쪽 레이스에 뭔가 빨간 조각이 하나 있는 거예요. 조심스레 집어들며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랩처럼 손에 붙이는 매니큐어 조각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매니큐어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 손에 붙어 있던 거고요. 저는 그 조각을 들고 조용히 시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왜 아이 허벅지 꼬집은 손톱 자국 옆에 어머님 매니큐어 조각이 있을까요? 뭐? 얘가 아주 생사람을 잡네. 그게 어디 내 매니큐어니? 아주 얘가 사람을... 그 순간 남편이 휙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챘습니다. 딱 오른쪽 검지 손톱에 아이의 호박 바지에 붙어 있는 만큼의 조각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남편이 손톱과 조각을 번갈아 보며 숨을 거칠게 내쉬기 시작하자 그제야 살짝 기가 죽은 시어머니가 변명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기지개가 딱 앉아서 꼼짝도 안 하니까 내가 어디 한번 이래도 안 움직이나 보자 하고 좀 찔렀다 그래. 그거 콕 한번 찌른 걸로 아주 자지러져라 사람 무안하게. 그만하세요. 오늘부로 저 엄마 없습니다. 저 버려지는 쓰레기 주셔도 그거 다 아까워서 그래도 마음은 있어서 주시는 거려니 받고 마음에서 다시였어요. 우리 애랑 조카애랑 차별하시는 것도 그래 사람이 어떻게 사랑이 공평하겠나 싶어 넘어갔고요. 그런데 꼬집어요. 애를? 이제 돌도 안 된 아이를? 간신히 혼자 앉는 아이를? 엄마가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나 오늘부터 엄마 없어요. 다시는 나랑 이 사람 내 아이 볼 생각 말아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시아주버님도 조카 아이들을 챙겨 부랴부랴 저희를 쫓아 나오셨고 시아버지 역시 신발도 짝짝이로 꿰신고 뛰어나오셨죠. 아버님, 생신인데 너무 죄송해요. 아니다. 나도 아주 오래전부터 이 준비하던 것이 있는데 오늘로써 아주 결심이 확연하게 섰다. 너희한테 면목이 없구나. 아이 흉 안 지게 잘 관리해줘라.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안 와도 된다. 가끔 너희 집에 가면 손주 얼굴이나 한 번씩 보여다오. 아이 그것도 싫으면 요구하지 않으마. 무슨 말씀이세요? 언제든 오세요. 아버지, 지금 집에 들어가는 거 싫으실 텐데 저랑 같이 가시죠. 오늘은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애들도 할아버지랑 좀 더 있고 싶어하고. 시아버지는 시아주버님의 말에 침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큰 조카들과 함께 시아주버님 집으로 가셨습니다. 저희 부부도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죠. 시아버지는 그 이후로 한 일주일 정도 시아주버님 댁에 머무신 모양이더라고요. 시누이도 쌩하니 자기 아이 데리고 집으로 가버리고 시어머니 혼자 그 집에 멍하게 있게 되니 그제야 좀 불안하셨던 모양입니다. 저희한테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하시고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 대화방에도 계속 중언부언 변명 같은 말을 늘어놓으며 그새 쓱 갖다 붙이듯 그래 미안하다 이러고 마시는 거 있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용서할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쭉 올라온 걸 읽어보더니 겉타부타 말없이 단체 대화방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냥 나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즈음 저는 이혼한 형님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형님과 아주버님의 이혼 사연은 시어머니였더라고요. 부부 사이는 여전히 적당히 애증이 남아있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생긴 골을 건드리면 지금도 소름 끼치게 싫어서 재결합은 꿈도 꾸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참 이상하지? 애들 아빠로 만나면 지금도 좋아. 그런데 시어머니에게서 날 완전히 보호해주지 못했던 남편. 그 남자로 딱 인식되는 순간 너무 끔찍하게 싫어지는 거야. 그러니 어쩌겠어. 그냥 이렇게 불가근 불가원으로 살아야지. 동서도 그냥 이참에 의절해. 서방님, 많이 화나셨지? 네. 저 사람이 저보다 연하라 저한테 화내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진짜 한번 화나니까 너무 무섭네요. 저 요즘 눈치 엄청 보고 있어요. 원래 꾹 참았던 사람이 결심하면 더 무서워. 우리 아버님도 그래. 시어머니가 갯돈 사기 쳤던 거, 땅 몰래 팔아 치웠던 거, 집담보로 대출받아서 시누이 돈 빌려줬던 거 다 차곡차곡 기록해 놓으셨다가 이번에 이혼 소송하신대. 들었어? 아니요? 아니 어떻게 형님은 이혼하신 분이 저보다 소식을 더 잘하세요? 애들 아빠랑 아버님 지금 같이 사시잖아. 두 부자가 아주 곰고 굶은 상처 다 털어놓으면서 동병상련하고 있나 봐. 애들 때문에 어쨌거나 애들 아빠랑 얘기는 자주 하니까 그참에 들었지 뭐. 아버님은 나한테도 짠한 분이라 얼마 전에 좋아하시는 수구레탕 한번 해서 갖다 드렸어. 나한테도 미안하다고 붙들고 한참 우시더라. 몰랐어요. 아버님도 많이 힘드셨을 줄은. 옆에서 제일 힘드셨지 뭐. 여튼 시어머니 옆에는 이제 신우 하나 남는 건데 그 성질에 자기 엄마 돈 없고 끈떨어진 연대면 들여다보기나 할까 모르겠다. 그러게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남편이 해외 발령 날지도 모른다고 설레발 있는 대로 치던데 시어머니는 은근히 같이 따라갈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아이고 그 부부가 얼마나 이기적인데. 시어머니가 돈 싸들고 가서 자기 돈으로 살림해주고 아이 다 키워준다고 해도 데리고 갈까 말까 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닌데 데리고 갈 사람들이 아니야. 두고 봐. 형님의 예언은 적중했어요. 처음에는 덥고 어색해서 싫다고 하던 심해부의 인도 말령을 시누이가 아이까지 데리고 낼름 쫓아가버렸거든요. 가서 아예 정착할 마음을 먹은 듯 한국에 다시 안 올 거라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심해부가 그 나라에 아주 이민해 가서 자리 잡을 마음도 먹고 간 듯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10여 년을 넘게 모은 증거를 토대로 이혼을 진행하셨습니다. 시골에 마당 있는 집 사서 여유롭게 혼자 노년을 즐기겠다고 선언하시고 이혼 완료된 후 훌훌 정말로 오토바이 한 대 사서 시골로 이사를 가셨어요. 덕분에 저희 아이와 시아주버님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 마당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들 했죠. 시어머니는 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아, 마지막까지도 시누이에게 희망을 걸었다가 아주 대차게 버림받았더라고요. 그나마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게 시집 올 때부터 절대 내놓지 않았던 친정에서 물려준 땅 2,000평이었는데 아마 시누이가 그거 팔아서 투자 이민에 보태면 가재 데리고 갈 것처럼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어디에도 기댈 곳 없던 시어머니가 그 땅을 낼름 팔아서 시누이에게 줬고 시누이는 자기가 자리 잡고 연락할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떠난 거죠. 시어머니 앞으로는 반지하 새빵 하나 얻어주고 말입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연락은 할 리가 없잖아요. 한 달 6개월, 1년이 지나도 시누이 연락은 없고 전화를 하면 거기 통신 사정이 안 좋아서 안 들린다고 받자마자 끊거나 아예 받지 않는 날이 많아지니 시어머니도 그제야 깨달은 거죠. 딸이 자기를 버린 것을 말입니다.
아들들은 이미 어머니에게 정이 떨어진 지 오래고 그렇다고 손녀들이 할머니를 좋아하냐 그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어머니는 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쓸쓸하고 고집스러운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랑 남편 그리고 시아주버니까지 그 누구도 시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특히 남편은 제가 슬그머니 한 번씩 이런 말을 하면 버럭 화를 낼 정도로 자기 엄마에 대한 화가 여전히 엄청 크게 나 있어요. 그래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 후회인데 어머님한테 적당한 시기에 연락 한번 드려봐. 이거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나 못해. 그러면서 남편은 아이의 허벅지를 제게 보여주곤 합니다. 어머님이 꼬집으신 자리가 아직도 흉터가 남아있어요. 그게 단순히 손톱 자국이 아니라 완전히 찢긴 것처럼 단달 자국이 바늘처럼 남아서 안 없어지더라고요. 남편은 아이 목욕시킬 때마다 그걸 보고 여전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흉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건 마찬가지지만요. 아마 저희 부부가 시어머님을 다시 만나거나 얘기라도 나누는 시기는 아직 좀 먼 듯합니다. 아이 몸에 새겨진 흉터가 사라지면 모를까 여전히 화가 사그라들지는 않으니까요. 여튼 그렇게 맹목적으로 시누이만 바라보던 어머님은 요즘 완전 끈떨어진 년이 되어 몹시 외롭게 살고 계시답니다. 자업자득이죠 뭐. 본인이 저지른 일을 반성이라도 하시면 다행일 텐데 그것도 제 욕심이겠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